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직강으로 수강하신 선생님들도 오전에 이제 좀 늦게 끝나서 식사하느라 좀 바삐 이렇게 드셨을 텐데, 좀 여유를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다음부터는 아무튼 시간을 좀 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반은 10시에 시작을 해서 12시 반으로 되어 있는데, 1시까지 이렇게 좀 플렉서블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후반은 2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시간 반,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전반에서 영어학의 두 날개는 포놀로지하고 신텍스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신텍스 원서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재는 Transformational Grammar First Course라고 앤드류 라드포드가 쓴 교재인데, 이게 88년 판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개정판 없이 이 교재를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워낙 이 교재의 그런 중요성이라든가 또 의미,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제 잘 알고 있을 텐데, 우리 임용 통사론 시험에서 중요한 그런 이론들이 또 데이터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yntax and argumentation과 더불어서 이 교재는 우리 대부분의 스님들이 다 보시는 교재인데, 사실 이게 양적으로 굉장히 많죠. 그래서 꼼꼼하게 다 읽는다고 하는 것은 초수에서는 감히 엄두를 낼 수도 없는 그런 분량의 그런 책이고, 또 내용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 오메가 코스에서는 우리 심화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한 번은 다 이제 초수 과정에서 또는 이제 좀 더 공부를 하신 그런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제 목표는 심화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이론 중심으로 보기보다는 이론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이 교재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분석할 거냐, 이론을 가지고,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그런 친숙도,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터 분석이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 직관을 원어민처럼 갖고 있지 않고, 설사 그 정도의 직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 답을 달리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 이 데이터 분석에 좀 더 목표를 두고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충 자료를 보시면 제가 강의 대상이나 목표나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합격 설명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합격 설명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라고요. 자, 거기 이제 강의 일정이 쭉 나와 있고, 강의 진도가 이미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과 2장의 2.7까지, 2.8은 과제로 수행할 것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1.7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집에서 꼼꼼히 읽어가면서 충분히 과제로 수행할 수 있고요. 그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제가 다시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과제로 드렸고, 혹시 이제 과제 수행하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이태원 영화 카페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질문 게시판이 있습니다. Q&A 게시판이 R코, C코, O코로 해서 이렇게 다 게시판이 만들어져 있고, 지금 많이들 활용하고 계십니다. 거기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거기 두 가지 공지 사항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강의 일정 바로 밑에 제가 보충 자료를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공지를 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이미 이 강좌를 처음 혹시라도 이제 듣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교재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보충 자료를 제공하다 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여러분이 이미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서 내용과 데이터 분석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보충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거를 교재로 나중에 이제 원서 특강으로 이렇게 또 할 예정인데,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연습 문제를 우리 이 시간에는 다루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 교재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한 편이라, 이 연습 문제는 나중에 제가 제타 코스라고 해서, 제코라고 해서 여기 이제 특강 강좌를 만들어서 연습 문제만 따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트랜스포메이션 그래머만 연습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 우리 영어학에서 필수적으로 보는 그러한 여러 권의 원서들이 있습니다. 각 영역별로 포놀로지, 특히 어플라이드라든가, 그 다음에 링귀스틱 폴 링귀스틱, 영어학 개론으로 프론킨, 인트로덕션 투 랭귀지라든가, 여기 syntax and argumentation,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 그래머, 더 그래머, 스튜던스 그래머, 티처스 그래머 등등
우리에게 좀 그래도 꼭 필요한 원서들의 연속 문제들만 따로 모아서 이렇게 이제 특정한 지금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예상으로는 한 7월, 8월 2달간에 걸쳐서 이렇게 특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그때 연수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고요. 여기 연수 문제를 우리가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명과 관련된 부분만 제가 발췌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챕터 1을 보시기 바랍니다. 1쪽에 goals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많은 양을 강의를 하다 보면 다른 강사 선생님들도 이 부분은 그냥 스킵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읽어보지 않아요. 근데 이 책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약간 필요한 그런 조금 많이가 아니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한번 그 내용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깐이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좀 이제 여유가 있는 우리 스님들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럴 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초수반에서 이걸 강의하면 굉장히 컴플레인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통사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 원서 교재를 가지고 공부할 때 사실 핵심만 하더라도 시간이 워낙 이제 많이 걸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트로덕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는 그런 방향과 목적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해야 되죠. 물론 이 교재가 임용을 위해서 쓰여진 교재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linguistic theory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synthetic theory를 설명하기 위해서 특히 촘스키 언어학의 통사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쓰여진 책이긴 한데 우리가 임용과 관련된 부분만 제가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거기 보면 1.2에 grammatical competence란 말 있죠. 이 competence하고 performance는 아마 교수법에서 이미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소위 말하면 language competence, language performance, language가 사실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grammatical competence라는 게 뭐냐, 문법 능력이라는 게 뭐냐, 그 개념을 이제 잠깐 촘스키의 그러한 주장을 우리가 인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아주 하나, 둘, 셋, 넷, 다섯, 6단어로 한 문장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linguistics is the study of language 이렇게 되어 있죠. 단어 수를 제가 센 겁니다. 자,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에 대한 연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언어에 대한 연구가 바로 언어학이다. 그러면서 왜 언어학을 언어를 연구하느냐 이렇게 촘스키에게 물어본다면 촘스키의 이제 답변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줄에 보면은 for him 그에게는 the most fundamental reason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 for studying language 그죠? 언어를 연구하는 자, 언어를 연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촘스키 언어학자에게 있어서는 language is a mirror of the mind. 자, 이거는 워낙 유명한 촘스키의 말이니까 그래도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마음, 우리가 이제 정신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누구나 다 정신 있죠. 그게 정신 나갔다. 이런 말을 쓰는데 정신 나가면 사람이 아니에요. 미친 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반영하는 뭐다? 거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랭귀지라는 것도 우리 정신의 거울이다 이런 얘기죠. 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촘스키 언어학자가 정말 관심을 가졌던 건 뭘까요? 랭귀지 그 자체가 아니라 휴먼 마인드라는 거예요. 휴먼 마인드. 인간의 정신이라는 게 뭘까? 근데 그 인간의 정신을 표현해 주는 게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게 바로 뭐냐면 랭귀지라는 거죠. 언어라는 거죠. 그렇죠? 언어. 이 언어. 그래서 언어를 연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72년 A판의 Language and Mind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기술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밑에 이제 1번 데이터에 1, 2, 3번이 있는데 언어는 세 가지 이제 theory가 있어요.
세 가지의 이제 그 시오리, 서로 관련 있는 시오리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Theory of Language Structure. 바로 이게 임용시험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옆에다 써놓으세요. Syntax and School Grammar. 이게 바로 그 구조, 언어의 구조에 대해서 여기서는 주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임용과 관련해서는 syntax하고 School Grammar 쪽이 이제 관련 있는 거고, 두 번째는 Language Acquisition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Language Acquisition을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습니다. 이것은 교수법이죠. 이런 이제 그 언어 습득이라고 하는 교수법적인 측면에서 이제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language use. 이거는 임용시험과 관련해서 보면은 semantics하고 pragmatics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로 여기서는 이제 pragmatics를 이야기하는 건데, 또는 요즘에 이제 새롭게 이제 그 기입형으로 출제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그런 linguistic 전반에 걸친 general linguistics라고 하는데, 일반 언어와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그 사회 언어학, social linguistics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language use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세 가지 이론들이 서로 관련해서 그 언어학의 그런 그 theory를 형성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저는 임용 쪽으로 관련해서 그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렸고, 넘겨보세요. 우측 페이지에 3쪽이 되겠죠? 그 위에서 한 10번째 비슷한 10번째 정도 되는 그런 그 행에 컴피턴스하고 퍼포먼스가 나오죠? 자, 요거는 개념적으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어 능력이라는 거, language competence, language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The speaker hears knowledge of his language. 자, 요거는 the speaker hears knowledge of his language, 모국어에 대한 청자화자의 지식. 이것을 이제 unconscious knowledge, 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인 그런 그 타고난 지식을 competence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죠? 자, 마인드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이런 것을 이제 통해서 이제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언어를 보고 언어 능력을 규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촘스키의 이제 두 번째 목적이 됩니다. 첫 번째 목적은 이제 이 휴먼 마인드라는 게 뭐냐라는 거고. 자, 그러면 퍼포먼스라는 게 있죠? 이거는 랭귀지 퍼포먼스, 언어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듣고 말하는 그런 그 구체적인 그런 그 언어 사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Actual use of language in concrete situation. 구체적인 상황에서 제가 지금 언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컴피턴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그 뭐가 있기 때문에? 컴피턴스가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컴피턴스는 I language, internal language, 퍼포먼스는 external language, 이렇게 이제 또 구분을 하기도 하는 거고, 컴피턴스는 우리가 이제 우리 이 정신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발현하게 되면은 이제 구체적인 그런 언어 사용이 돼서 그 퍼포먼스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Chomsky distinguished two types of competence. 자, 컴피턴스를 둘로 나누죠. 우리가 교수법에서는 커뮤니케이티브 컴피턴스라고 그래서 그 의사소통 능력에 소셜 랭귀스틱 컴피턴스를 쓰는 게 이제 출제가 한번 됐었죠. 물론 이제 그거는 교수법적인 상황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그래마티컬 컴피턴스, 그 컴피턴스라고 하는 것은 크게 그 아까 제목에 그래마티컬 컴피턴스 있었지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마티컬 컴피턴스하고 프라그매틱 컴피턴스,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지금 갖고 이 책을 봐야 될까요? grammatical competenc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the former, 즉 grammatical competence는 belongs to the theory of language structure, 이거죠. 아까 세 개의 theory가 있었잖아. language structure에 있었고, language acquisition에 있었고, language use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language structure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거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 pragmatic competence는 이거는 language use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쪽과 관련해서.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 linguistic competence는 grammatical competence하고 pragmatic competence를 구분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grammatical competence라는 게 과연 뭐냐? 이게 이제 가장 포인트, 중요한 거예요. 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4쪽에 두 번째 문장에 여기는 별 표시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the native speaker's grammatical competence is reflected. 자, 그러면 문법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 문법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디에서 우리가 반영이 되냐면 그게 바로
intui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직관 해가지고 우리는 그 직관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좀 불쾌감을 나타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직관으로 본다 그러면은 뭐하러 시험 공부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면, 아, 이 직관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거기 한번 볼게요. 두 가지 타입의 그러한 그 직관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돼. 인투이션. 이 직관이라는 것은 직접, 한자로 쓰면 이런 거예요. 직접 본다는 거거든요, 이게. 직접 보고 느끼는 게 직관이에요. 그래서 직관적 통찰이라는 말을 줄여서 직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직관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뭐라 그러죠? 육감, 이런 말을, sixth sense라는 말도 있지만, 직감이라는 말이 있어요, 직감. 감각할 때, 그죠? 그래서 여기는 gut feeling이라고 하는 거죠. gut feelings. 바로 우리 몸으로 느끼는 거죠, 그죠? gut feelings라는 말로 밑에 나옵니다. 요거는 우리가 intuition. intuition이란 말이 굉장히 그 의미 있는 말인데, 이 intuition을 여기서는 둘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 둘로 구분하는 게 바로 뭐냐면, 자, 한번 볼게요. intuition about sentence에 대한 intuition이 있는데, 그걸 well-formedness, sentence well-formedness예요. 하나는 뭐냐면 well-formedness. 이거에 대한 직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통사로는 문장 다니니까 문장을 딱 보는 순간, 이 원어민 화자 입장에서요, 보는 순간 이것이 그래마티컬하냐 그렇지 않냐 이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순간적으로. 오케이?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직관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자, 볼게요. which becomes, 여기 돼 있고, 두 번째는 sentence structure, sentence structure입니다. intuition about sentence structure. 우리는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sentence structure. 이게 바로 syntactic theory. 이거에 대한 분명히 인투이션이 있는데, 이거를 원어민 화자들은, 일반 화자들은 설명을 못해요. 그냥 직관으로 설명할 뿐이야. 근데 그것을 학자들이 통사적 이론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통사적 이론의 일부를 우리가 적용을 해서 임용시험을 보게 되는 거야. 전공영어 임용시험이 여기에, 그러니까 이걸 어디까지 공부할 거냐 하는 것은 기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이 이러한 많은 임용에서 중요한 synthetic theory를 제공하고 있고, 또 그 많은 지금까지의 그 기출 분석을 해보면 데이터들이 여기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고, 그 데이터 연습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마치 바이블처럼 여기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혼자 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그 교재가 됩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통사론을 전공을 했지만 혼자 공부하느라 굉장히 힘들었던 그러한 그 기억이 있고, 그런데 이 통사론을 저도 꽤 오랫동안 또 대학에서 특강을 통해서 이제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정말 제가 한 20년 만에 다시 강의를 하는데, 상당히 이제 기대도 되고, 포놀로지는 굉장히 미시적이죠. 이거는 굉장히 거시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주 심플해요. 그리고 포놀로지는 포네틱 그런 디스크리션에 대한 많은 것들을 외워야 되고, 또 포놀로지 패턴이라고 하는 그런 룰을 우리가 공부를 이제 학구적으로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되는데, 이 통사론도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론을 많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도 복잡한 그런 어려운 이론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저는 가장 가능하면 심플하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고울이라고 하는 챕터 1을 통해서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좀 인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인투이션이라는 건 우리가 시험을 볼 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왜? well-formedness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인투이션은 원어민 화자들은 언어를 습득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요. 자연스럽게 습득이 돼요. 이거를 갖추게 되는데, 우리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어로 우리가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틀려요, 인투이션이. 자, 근데 이제 그 인투이션이란 말을 이제 약간 부정적으로 우리가 자꾸
사용하고 들리니까 앞으로는 인투이션 말을 잘 가능하면 안 하고 이 웰폼드니스에 대한 우리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이 책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 데이터가 그래마티컬한지 이거는 결국은 이제 그래마티컬리티를 얘기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그래마티컬리티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막연한 우리의 그러한 그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 책의 이 책을 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 저도 많은 그 시간들을 좀 활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센텐스 스트럭처. 문장이라는 건 스트럭처가 있다. 구조가 있다. 구조가 있다는 것은 서로 앞 시간에도 우리가 봤지만 이게 아나포인 경우는 C코맨드의 그러한 그 컨디션을 지켜줘야 되는 C코맨드라는 게 뭐냐. 관계라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세터럴이 주어진다는데, 그리고 프레디컷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규먼트 스트럭처를 만들어내고, 또 뭔가 소리가 나려면 이게 케이스라는 게 또 있다는데, 그런 게 뭐냐. 그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무브먼트라는 게 있는데, 그 무브먼트라는 게 뭐냐. 그거에 의해서 컨스티언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또 판별할 수 있다는데, 또 컨스티튜션. 그 substitution, 이게 대체를 통해서 constituent라는 것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다는데 그런 게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그 바로 sentence structure에 대한 intuition을 키우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intuition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를 시사해 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intuition은 크게 well-formedness하고 sentence structure에 대한 그러한 그런 이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통사 이론으로 우리가 그 인투이션을 키워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제가 말할 때 인투이션은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좀 더 우리는 이거를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끌어올린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인투이션은 좀 더 세분합니다. 거기 이제 세 번째 문단에 보면은 these intuitions about sentences span our different aspects, 죄송해요. four different aspects of language, namely phonology, morphology, syntax, semantics. 자, 그런데 이 책은 syntax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syntax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아무튼 그 네 가지 측면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포놀로지는 우리가 이제 그 포놀로지 파트에서 따로 이제 그 한 날개로 이렇게 공부를 한 것이고, 그 안에 이제 그 주변적으로 모플로지, 뭐 세멘틱스, 프래그맨틱스 같이 다 이제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직관력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예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자, 거기 세 번째 문단에 보면 Let's begin 하는 부분 그 밑에 phonological competence 이렇게 돼 있죠? 즉 음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3번 데이터는 뭘 보여주고 있을까요? 자, phonological competence 다시 우리가 이제 grammatical competence 중에서 well-formedness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포놀로지적인 측면에서 well-formed 되어 있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원어민 화자들은 당연히 A가 뭐하다? 그래마티컬하다, well-formed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강세가 이제 주어질 때 강세 규칙이라는 게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this is grammatical sentence 이렇게 이제 강세를 주어야지 this is a grammatical sentence 이렇게 해서는 이거를 부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죠. 인투이션이 이거를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우리는 phonological competence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언어는 어때요? 우리 언어는 syllable timed language고 이 언어는 우리가 배운 대로 좀 적용하면은 stress timed language죠. 영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stress timed가 적절하게 리듬을 형성을 해준 A는 인투이션을 판단했을 때 well-formed가 된 것이고 B는 ill-formed가 된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뭐냐면 competence인 거예요. 이 능력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측으로 넘어가면 두 번째 문단에 in much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자, phonological competence라는 게 있죠? 자, phonological competence가 있다. 즉, 그 형태적 능력이라는 건데 형태론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몰피미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네 번째 줄에 보면은 man의 복수형이 man's 아니라는 거. 이런 걸 판별할 수 있는 능력.
이걸 누구든지 우리는 다 원어민 화자라면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그 형태론의 그런 그 능력을, 형태소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자, 3인칭 단수 현재에 동사에 s, es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과거형 붙이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분사를 쓸 거냐, 과거 분사를 쓸 거냐, 이런 것도 전부 다 형태와 관련된 능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처럼, AL이 어떨 때 붙을 거냐, EN이 어떨 때 붙을 거냐. AL이 붙을 때는 명사에다가 AL을 붙일 수도 있고, 동사에다가 AL을 붙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얘는 효용사가 되고 얘는 명사가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이미 컴피턴스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적절치 않다면 이거는 will formed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사에 AL을 붙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효용사에 AL을 붙일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식들, 이런 게 이제 morphological competence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 안에는 뭐도 들어가 있냐면 이런 데리베이션이 일어날 때 포놀로지도 또 관련하죠. 그럼 포놀로지적인 그런 컴피턴스도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문단에 보면 the native semantic competence라는 게 있어요. 자, semantic competence. 자, 의미적 능력, 의미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우리가 4번 데이터 별표시. 이게 이제 그 의미론에서 얘기했던 의미론에서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에서 풀어봤던 그런 그 예문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I thought that Mary was ill, but it turned out that she wasn't. 우리 manage 동사하고도 이제 비슷한데요. 자, 이 문장은 우리가 well-formed로 받아들여요. 이게 well-formed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냐? 기본적으로 그 문장 구조에 이상이 없고, 그죠? 그 다음에 포놀로지 이상이 없고, 모폴로지 이상이 없고, 여기서는 이제 좀 더 포커스를 어디다 준 거냐면 의미적으로 이상이 없느냐, 이거예요. 이거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B번을 보니까 A번하고 B번이 다 똑같아요. 자, 뭐가 다 똑같아요? 신텍스 똑같죠? 그죠? 포놀로지 똑같아요. 똑같다고 가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다르냐면 모폴로지 다 여기 적절하게 그 turned, ed 잘 붙였어요. 그죠? 이런 건 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냐면 의미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도 잘 이게 well formed 돼야 되는 거예요. 크게 보면은. 자, 그래서 I realized that, 이 realize하고 sought라는 동사의 사용 때문에 그런 거야. Mary was ill.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죠? 알게 되었다. But it turned out that she wasn't. 이렇게 쓰면 이게 의미 형성에 이제 contradiction이 생기죠. 그죠? 모순이 생기죠? 이거 기출문제에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manage 동사 쓸 때. deny 하게 되면은 앞에 있는 문장과 뭐가 돼요? contradiction이 발생하게 되죠. 오케이. 자, 이거는 우리가 이걸 판별할 수 있다. A 문장은 well-formed, B 문장은 ill-formed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건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semantic competence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대한 발휘하는 거예요. 이 책은 바로 이 semantic competence를 우리가 발휘하도록 많이 도와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이제 뭘까요? 넘겨서 syntactic competence가 있겠죠? 중간쯤 보면, 그죠? 두 번째 그 문단에, 세 번째 줄에 syntactic competence. 물론 거기 5번 데이터 제가 지나쳤는데 5번 데이터에도 이것도 뭐예요? semantic competence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을 되냐면, 이것도 알아두세요. A 문장 같은 경우, B 문장이 선행사가 더 man이고 뒤에 오는 them이 그 프로나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나운, 앞 시간에도 우리가 봤지만, 이 NP라고 하는 것은 고유명사도 있고, 프로퍼 나운도 있고, 그 다음 프로나운도 있고, 아나포가 있다. 아나포는 결속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나운은 결속되지 말아요. 결속 이론에 의하면 그렇고, 그건 결국은 이제 해석 이론이에요. 어떻게 해석할 거냐. 문장 구조와 관련해서.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해요? A번 문장은 더 맨하고, them이 co-referential 하죠. 즉, 다시 말해서, 같은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I wonder who the man expect to see him. 자, 그럼 여기 있는 그 the man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궁금하다. 그 사람들이 expect 누가 그들을 보기를 원하는지
할 때 이 더맨하고 댐이 이거를 딱 읽는 순간 아, 이 댐은 더맨이구나. 이렇게 원어민 화자들은 해석을 하는데 우리는 조금 고민해야죠. 왜냐하면 이 더맨이 의문사가 앞에 이제 who가 있고 간접 의문으로 더맨이 주어이고 그러면 이 의문사는 어디선가 왔겠죠. 그렇죠? expect 다음에 온 거죠. 그래서 expect 다음에 who가 있다가 그 자리에서 영어는 왜냐하면 의문사는 무조건 문장 앞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우리 한국어는 의문사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도 됩니다. 앞에 굳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뭐 나와도 상관이 없지만 누구를 너는 좋아하니? 이렇게 되지만 너는 누구를 좋아하니? 가능하잖아요. 우리말은. 근데 영어는 반드시 기본 원칙은 Who do you like?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like 다음에 who가 있다가 앞으로 옮겨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who가 어디 있었다가 옮겨졌을까요? expect 다음에 있다가 앞으로 온 거예요. expect 목적어 자리에 있다가. 그러니까 이 댐이 더맨하고 co-referential랑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지만 B 같은 경우는 더맨 expect to see them 할 때 이때 더맨과 댐은 서로 다른 그런 의미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바로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둘 다 grammatical well-formed sentence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미의 그런 semantic competence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판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판별이 어떤 건 쉽고 어떤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을 여러분 연습하셔야 되는 거야. 이럴 때 who는 expect의 뒤에 목적어 자리에 있다가 왔구나.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빨리 받아들이고 이런 연습을 여러 번 해봐야 되는 거죠. 이런 데이터가 내가 익숙하지 않다면. 그죠? 이렇게. 그런 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사적 능력이라는 게 있다. 자, 그러면 6번 데이터도 별표시 해보세요. 저도, 이거를 이제 쭉 읽어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는 이제 이게 well-formed하게 들려요. I gave back the car to him. 그죠? I gave the car back to him. I gave him back the car. I gave him the car back. 다만, 이 back이라는 게, 이 back이라는 단어가 다양한 위치에 올 수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그런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읽었을 때 그렇게 너무 이상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죠? 이게 인투이션이 어느 정도 우리 머릿속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고 저한테도 있는 거예요. 원어민 화자들은 뭐 당연히 이런 synthetic competence가 있기 때문에 synthetic competence는 단어와의 관계라고 그랬죠? 어느 위치, distribution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요거 괜찮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7AB는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ill-formed 됐다 이런 얘기예요. I gave the car to him back. I gave back him the car. 읽기도 좀 힘드네요, 그죠? 읽기도 부자연스러우면 이걸 인투이션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연습을 좀 해보세요. 6번 데이터하고 7번 데이터가 7번 데이터 할 필요 없어요. 이 7번 데이터 자꾸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들려요. 그래서 오늘 골치 아파. 그래서 6번 A, B, C, D는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설명하죠. 왜 여기에서는 가능하고 이게 가능하지 않은지 이런 게 설명하는 게 synthetic theory예요. 어떤 거는 왜 그래마티컬하고 언그래마티컬하냐, 즉 웰폼드하고 일폼드하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판별하는 능력을 이런 synthetic theory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명을 우리가 기출 문제 풀어봤지만 그 나와 있는 그런 기술 대로 설명대로 우리가 그거를 답안을 써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9번 데이터 중요합니다. 우측에. 9번 데이터가 ambiguous가 돼요. 자, you could not go to her party. 이번에도 시험에 나왔었죠. negation, ambiguity를 갖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quantifier, scope에 따라서.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가 풀어보도록 그건 다음이 아니고, 그거는 학교문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풀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왜 그런 거 아니? 이 not이라고 하는 게, 이게 부사잖아요. 그죠? 이 부사이기 때문에 동사를 꾸며요. 근데 동사를 꾸미는데 조동사를 꾸밀 수도 있고, 뒤따라오는 본동사 쪽을 꾸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별표시 해놓고 왜 ambiguous한지를 잘 연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you could not go to the party 할 때 이 not이 거기 나와 있는 설명이라면 누구하고 이제 relation을 가질 수 있어요? could하고 relation을 가져서 의미가 하나 만들어지고 could하고 관계없이 not
마치 go to her party하고 관계를 맺어서 또 다른 의미가 하나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해요? could not 하면 항상 could하고 not이 이렇게 늘 하나로 묶이죠? 이게 우리가 먼저 갖고 있는 그런 통사적 지식이에요. 즉 구조적 지식이에요. 문법 지식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익혀야죠. 아, not이 뒤쪽을 뭐 할 수도 있다? 수식할 수도 있구나. 근데 중고등학교 문법에서는 당연히 not이 could를 수식하는 거로 이렇게 당연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차이를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0a처럼 풀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What you could not do. 그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go to her party.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해석이 돼요. 너는 그녀의 파티에 갈 수 없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you could do. 네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네가 할 수 있었던 것은 not to go to her party. 그녀의 파티에 가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파티에 가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순간 떠올려진 그런 상황, 그런 비유적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즘 뭐 미투 운동이 많이 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B 같은 경우는. 그죠? 그러한 성희롱이라든가 성폭행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도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이 not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쪽에 영향을 미치냐 이걸 우리는 이 스코프의 영향으로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스코프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나오죠? 여기서 나오지 않고 저 뒤에서 우리가 스트럭처에서 나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 밑에 뭐라고 이제 10번 AB 데이터 밑에 잠깐 읽어볼게요. Thus, native speakers have an intuitive, 형용사는 intuitive라고 합니다. Intuitive knowledge of syntactic relations. 자, 여기 보세요. syntactic relation, 통사적 관계. 통사적 관계를 not이 could하고 가질 거냐 아니면 go to her party하고 가실 거냐. 이런 것에 대한 뭐가 있다? 직관적인 지식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Beauty in the words in a sentence in the language. 그렇죠? 다시 말해서 they intuitively, 직관적으로 순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느낌으로. How words are combined together. 그죠? 단어들이 어떻게 결합이 돼서 to form phrases. 자, 구를 만들고 그 phrase들이 다시 결합을 해서 문장을 만드는지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sentence structure에 대한 그런 intuition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됐어요. 이제 그다음에 쭉 넘기셔서 어디로 가냐면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은 이걸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좀 앞뒤로 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그러면은 그 앞뒤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7쪽에 이거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그래도 여러분이 전공자니까 한번 잠깐 언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7쪽에 1.6에 levels of adequacy라는 게 있어요. 이 adequacy는 타당성이라는 거야. 타당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 읽어보면 이제 좀 이해가 될 텐데요. 이 세 가지 이 adequacy가 있어요. observational adequacy하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28쪽에 41번 데이터 바로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observational adequacy. 이거는 이제 관찰적 타당성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써놓으세요. 관찰적 타당성. 또 하나는 42번 데이터 위에 descriptive adequacy. 이거는 기술적 타당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겨서 어디를 보시냐면은 30쪽에 한 장 넘기면 되겠군요. 30쪽에 44번 데이터 위에 바로 explanatory adequacy.
즉 설명적 타당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포네틱스를 세 개의 서브 필드로 구분할 때 포네틱스를 그죠? 아티큘레이터리 포네틱스, 어쿠스틱 포네틱스, 뭐 오디터리 포네틱스 하는 것처럼 이 에더커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게 이제 그 에더커시라는 게 뭐냐 이런 얘기죠. 이 타당성이라는 게. 자, 27쪽으로 다시 와서 잠깐 그 관련된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 grammar is a model of grammatical competence. 그쵸? grammatical competence의 모델이 결국은 그래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of the native speakers of language. 그래서 누구나 이제 그 원어민들은, 자신 언어에 대한 grammatical competence에 대한 모델을 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이제 이 compliance of finite,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finite system of rules. 밑줄 그어보세요. 한정된 그러한 그 규칙 체계를 가지고 있다. 한정된 규칙 체계. which generates, 자, generate란 말을 이제 쓰는데, generates, 즉, 다시 말하면 specify how to form, 어떻게 그 문장을 구성할 것이냐. 그리고 interpret, 어떻게 의미 해석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pronounce, 발음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규칙이라는 게 있죠. 그런 걸 생성해내는 그런 그 유한수의 규칙 체계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the infinite, 뭐를 이제 그 만들어내냐면, the infinite set of well-formed sentence structures in the language.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which generate, 뭐를 만들어내냐면, 이 제한된 규칙 체계가 결국은 무한수의 적형의 문장을, 구조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아주 극히, 적은 수의 룰이 무한수의 문장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언어의 창조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바로 그 finite 시스템의 룰 중에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이 통사이론이 그 발전할 때 엄청나게 많은 룰들을 다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이 구조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룰이 너무 방대한 거야. 너무 많은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공통적인 특성들을 이렇게 묶어서 최소한의 룰로 설명합니다. 그게 프린시플이라는 거야. 그게 유니버셜 그래머라고 하는 거야. 그 외에 나머지는 이제 패러미터라고 해서 약간 이제 언어마다 좀 독특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언마크한 부분, 마크한 부분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구분을 이제 하는 건데 우리는 그 중에 finite system 룰 중에서, finite 룰 중에서 이명에 관련된 것을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이명과 관련 없는 것을 공부하게 되면 좀 그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왜 지금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냐면 그 인식을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오케이. 그래서 거기 밑에 accordingly 따라서 the task of the linguist, 여기 있는 라드포드도 마찬가지고 첨스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devising a particular grammar, 그 특별한 문법을 고안해내는 이런 학자들의 임무라는 것은 formulate a final system of rules of sentence formation, interpretation, pronunciation. 결국은 이제 syntax, 의미, semantics, 그 다음에 pronunciation이니까 이거는 이제 phonology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generate the infinite set of well-formed sentences in language. 그렇죠? 그것이 규칙이 만들어지면 그 규칙을 가지고 무한수의 뭐를 만들어낸다? 문장을 사용할 수 있다. 그게 어린이들의 언어 습득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유한수의 그러한 그 규칙이 머릿속에 있다는 거지. 그걸 우리는 컴피턴스라고 하는 거야. 그 컴피턴스를 4개로 본 거야. 포놀로지컬 컴피턴스, 모폴로지컬 컴피턴스, 그 다음에 시멘틱 컴피턴스, 신택틱 컴피턴스. 그죠? 그것을 뭐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룰로. 그 중에서도 신택틱 룰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아놓으면 이게 우리가 이제 시오리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그러면 에더커스란 말을 먼저 했는데, 그게 이제 뭐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넘겨서 28쪽에 How you know whether the grammar you propose for a particular language. 자, 그러면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이 그래마라는 게 있잖아요. 그 그래마가 딱 봤을 때 그것이 타당성이 있냐 없냐, 그죠? 타당성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눠서 보려고 하는 거야. 세 가지 수준으로.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Chomsky has proposed a number of criteria of adequacy for grammars. 자, 문법에 대한 그러한 그 세 가지 타당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observational adequacy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관찰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 읽어보면 금방 알아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근데 이게 시험에 나와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개념을 여러분이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과 관련된 것은 이 observational adequacy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그 두 번째 descriptive adequacy라고 하는 부분인데, 볼게요. Grammar of language is observationally adequate. 이거는 관찰적으로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타당하다. 즉, 타당하다는 것은 그것이 correct하다 이런 얘기예요. 즉, if it correctly specified. 그 문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내가 제시한 문법이 있어. 근데 그 문법이 specify 해줘야 돼. Which sentences are syntactically, semantically, morphologically, phonologically 여기 나오죠. 이러한 컴피턴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well formed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이 문법이 뭐 해줘야 돼요? 명시해줘야 돼. 설명해줘야 돼. 그래서 중고등학교 문법을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법을 가지고 뭐예요? 아, 이것이 정문이다, 비문이다를 판별하잖아. 그게 이제 학교문법에서 시험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수능 시험에서 요 위치에 들어가는 그러한 이 문법적으로 적절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한 문제 풀잖아요. 여러분들 그 연습 많이 했을 거예요. 즉, 현재 분사가 쓰일 거냐, 과거 분사가 쓰일 거냐, 능동으로 쓰일 거냐, 수동으로 쓰일 거냐, 단수를 쓰일 거냐, 복수를 쓰일 거냐. 자, 그래서 그 문법을 제대로 우리가 이 문법이 정말 타당적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크라이테리아 중에 하나가 observational adequacy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설명해 줄 수 있으면 그 문법은 observationally, 즉 관찰적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추상적인 내용일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43번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don't like those girls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이것이 맞아 well formed 되어 있어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거는 observational adequacy를 가지고 있는 문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국인 화자로서 영어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아직은 이런 observational adequacy를 가지고 있는 문법 체계가 내 머릿속에 없다면 이걸 판별할 수 없겠죠, 그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observational adequacy를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만족시키지 못하는 문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 그다음에 거기 42번 데이터는 뭐냐면 descriptive adequacy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네 줄까지는 금방 얘기한 observational adequacy를 만족해야 돼. 일단은 딱 보고 이게 딱 보니까 문법적으로 맞아. 그죠? 문법적으로 맞아. 그런데 뭐까지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면 그래서 descriptive란 말을 쓰는 거야. properly, 적절하게 describes the syntactic, semantic, morphological and phonological structure of sentences in the language. 그걸 적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를 드는 게 자, 이 문장을 봤을 때 우리 머릿속에 있는 grammatical competence의 능력으로 그 능력은 결국 그래마죠.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래마가 있잖아. 여러분이나 나나 가지고. 자, 이 문장 딱 봤을 때 어때요? 둘 다 오케이. 그래마티컬 하죠? 웰폼드 돼 있죠? 이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법 체계가 observationally adequate하다. 이렇게 이제 그 기준에 맞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우리가 판별할 수 없으면 그거는 이러한 가장 낮은 단계의 그런 adequacy를 갖고 있지 못한 문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이 정도는 오케이. 자, 그런데 이걸 설명해 줘야 돼. 여기서는 문법적으로, 여기서는 synthetic 한 측면을 syntactically 구조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 줘야 돼.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 뭐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설명할 수 있다면 바로 descriptive adequacy를 만족하는 문법 체계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배워서 설명하죠. 이때 이 he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원래는 여기에 있었다. 여기에 있다가 he가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he로 있다 하지 않고 여기 힘으로 있었겠죠. 그죠?
근데 요거는 he는 원래부터 여기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야. 아까 unaugurative하고 accusative 그 구분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으면 그 문법 체계는 바로 뭐하다? descriptively adequate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 단계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요 단계까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기본이고, observational adequacy는 기본이고, 근데 그 기본이 안 돼서 그래마티칼리티를 판별하지 못하면 틀리는 거죠.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여기서 전부 다 그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 거야. 이 규제를 통해서. 그 역할을 이 규제가 해줘야 되는 거야. 제가 또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그거를 이제 키워줘야 되는 거야. 그런 능력을. 자,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여튼간 이해 안 돼도 좋아요. 이 정도 이제 그 에더커스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자, 넘겨보세요. 44번에 보면은 이게 explanatory adequacy인데 이건 뭐냐면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쉽게 얘기하면 언어 습득까지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최고의 이런 레벨의 에더커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도 계속 연구 중이고 연구의 끝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읽어보면 알아요. 44 정의를 한번 볼게요. 자, linguistic theory가 그 이론이 또는 문법이 얻게 된다. explanatory adequacy, 이 타당성의 최고 수준의 타당성이에요. 이거를 이제 얻게 되는 것은 단지 어떨 때 있냐면 이 provides a descriptively adequate grammar를 일단 제공해줘야 되죠. 그런데 뭐에 대한 for every natural language, 이게 natural language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게 자연 언어이기 때문에. And so in terms of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maximally constrained set of universal principle. 자, 이 보편적 원리라는 게 굉장히 아주 제한되어 있거든요. 최대한으로 제한되어 있는 그 원리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한다는 게 엄청나게 이제 많은 그런 노력과 연구가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첨스키도 그런 측면에서 많은 연구를 했던 거고, 많은 그런 뒤따르는 학자들이 그 연구를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은 결국은 which present psychologically policeable natural principles of mental computation.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psychological reality라고 해요. 이제 우리 머릿속에는 심리적 실체라는 게 있어요. 그 심리적 실체를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포놀로지에서 배웠어요. 모폴로지에서 배웠어요. 뭐예요? 포님이지. 그 다음에 모폴로지에서는 뭐라 그래요? 몰핌이지. 그런 걸 이미 우리가 있어. 근데 그거를 설명해 줘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여기에 포놀로지컬 사이콜로지컬 리얼리티가 신텍스적으로 그게 존재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하나를 예를 들면 엑스바 티오리죠. 중간 범주가 존재한다. 모든 언어는 헤드가 있고 스페시파이어가 있고 컴플리먼트가 있고 어정트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다 설명을 해준다는 것은 바로 explanatory adequacy를 만족시킨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 뭐라고 되냐? principle of mental computation. 이게 이제 풀어쓴 건데, 우리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이 마음의 작용이라는 게 mental computation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컴퓨터가 있는 거야. 우리가 실제 컴퓨터가 있지만 이 머릿속에 이제 그 컴퓨터가 있는 거죠. 요즘은 계산이나 뭐 이런 것들은 컴퓨터가 다 이겨요. 우리 알파고. 정말 기계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바둑. 이거는 엄청난 그런 고차원적인 사고의 산물이거든요. 이 바둑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 바둑의 깊이를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위 말하는 이 멘탈 컴퓨테이션의 인간의 영역까지 누가, 이 컴퓨터가 이제 능가하게 된 거죠. 아무튼 그거를 밝혀내는 거. 우리 머릿속에 뭔가 있어요. 멘탈 컴퓨테이션이 있는데 그것을 밝혀내는 게 뭐다? 바로 이제 그 문법이 explanatory adequacy를 가지고 있는 문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임용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고, 다만 임용에서 관계된 용어가 있다면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32쪽에 52번 거기 이제 프린시플이 하나 있어요. Structural Dependence Principle. 요거는 그 용어 자체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구조라고 하는 것은 All grammatical rules are structural dependent 이거예요. 여기서 모든 그런 문법적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 의존적이다.
이게 머릿속에 센텐스에 대한 구조에 아까 synthetic competence라고 그랬죠?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theory인 거야. 이게 어떤 실체를 바로 보여준다기보다는 주장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서로 어느 정도는 이제 합의된 이제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theory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넘겨보시면 그래서 그 33쪽 1.8에 제목을 보면 constraints, 이 제약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룰은 제약적이다. 그 다음에 universal한 부분이 있다. 보편적이다.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핵심 그런 그 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acquisition과 관련이 있다. 이거는 이제 언어 습득과 관련이 있다는 건데, 여기는 이제 읽어보시고, 그 35쪽에 중간쯤 보면은 우리 익숙한 게 있죠? Language Acquisition Device, LAD라고 하는 거죠. 언어 습득 장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Language Faculty라고 해요. faculty 능력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이것도 그 밑으로 쭉 한 5줄 내려오면은 Chomsky argue 이렇게 돼 있죠. 자, 뭐라고 주장하냐면 The Structural Dependence Principle이라고 해요. 이 principle는 원리죠. 대원리인데 이거는 구조 의존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결국은 all grammatical rules, 모든 문법 규칙이라는 것은 structural dependent, 구조 의존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principle은 is part of innate system of biologically endowed principle of universal grammar. 자, 이쪽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 그 언어 습득과 관련해서 교수법 그 원전 같은 걸 읽을 때, 원서를 읽을 때 이런 표현들이 이제 자주 나오거든요. 타고난 그런 근데 어떻게 타고났냐면 생물학적으로 이미 주어진, 그러니까 이미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머릿속에 타고난다는 거예요. 너무 좀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 그랬잖아. 반대 이론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자극과 반응에 의해서 언어를 습득한다. 여러분이 그 스키너의 행동 이론주의를 아마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양쪽으로 다 어느 쪽이 맞고 틀리다 100%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 뇌과학에서는 이거를 입증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biological endowed principle of universal, 이걸 유지라고 하죠. 유지. universal grammar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들이 뭘 구성한다? constitute the human language faculty를 구성하더라. 뭐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맨 위에 그 페이지 35점 맨 위에 뭐라고 하냐면 language faculty appears to be at its core a computational system that's rich and narrowly constrained. 이거죠. 그 풍부하지만 아주 이렇게 좁혀져 있는 constraint 되어 있다. in structure, 구조상에서. 그리고 rigid, 아주 견고하다는 거죠. in its essential operation.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이제 그 principle이 이제 가느냐 하는 것은 50년, 60년 그 통사이론의 발전 과정을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것까지 뭐 나중에 공부를 하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아주 그 추상적인 그런 단계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언어 습득을 빠른 시일 내에 거의 완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타고날 때 LAD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언어 습득 장치 안에 아주 제한된 그러한 이 규칙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규칙이 너무 많으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언어를 습득할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규칙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 주장은. 그게 우리 머릿속에 이미 인간이라면 타고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동물들 타고나요? 언어 능력 없잖아요. 아무리 언어를 많이 가르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도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 한계라는 게 인간하고는 거의 뭐 상대가 안 될 만한 단어 몇 개 정도, 문장 몇 개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죠. 자, 그건 좀 다른 얘기고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9쪽에 1.9에 Markedness and Core Grammar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개념적으로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모든 언어는 보편적인 그런 특성들을 공유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겠죠. 자, 한국어, 영어만 금방 보더라도 포놀로지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어떤 차이가 있어요? 스트레이트 타임드하고 슬라블 타임드 이런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통사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보통 우리말은 앞에서 수식하지만 영어는 뒤에서도 수식하죠. 그죠? 후치 수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컴플리먼트 애정트는 영어에서는 주로 PP는 전부 다 뒤에서 수식하죠. 근데 한국어는
앞에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어는 헤드가 앞에 오는 헤드 이니셜 랭귀지고 영어는 한국어는 헤드 파이널 랭귀지고 영어는 헤드 이니셜이에요. 헤드가 먼저 옵니다. 보통. PP도 그렇죠. MP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디터미나가 앞에 오는 거야. VP도 V가 앞에 오는 거고. 오케이. 아무튼. 자, 그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마크트니스한 부분이 있고, 그 마크트니스한 부분을, 그러니까 유니버셜한 그 유지에서 이 마크트니스한 부분이 분명히 드러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그 언어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들인데 그 언어마다 가지고 있는 문법을 우리는 코어 그래머라고 해요. 핵심 그 문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되겠고 여기 이제 우리가 그 의미론에서 마크트니 시오리라는 게 있고 그 마크트하다 언마크트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설명을 여기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theory of markedness. 자, marked, unmarked phenomena가 있다. 이거는 모든 언어에 있고 모든 우리 그 사회 현상에 나타나는 거야. 그렇죠? 항상 이 유별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 unmarked phenomena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일치한다? universal principle하고 일치한다. 그 외에 이제 exceptional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 마크트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unmarked는 regular, normal, usual 로 이제 그 풀어 써서 이해할 수 있고 마크트는 irregular, abnormal, exceptional, unusual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죠? 자,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40쪽에 넘겨서 66번 데이터는 그냥 일반 영어 실력을 키운다고 생각하고 어휘 실력을 키운다고 생각하고 보면은 요거는 영어 내에서도 막탄 걸까요? 언막탄 걸까요? 자, 여기는 효용사는 명사 앞에 오죠, 보통. 그런데 이게 명사군데 효용사가 뒤에 오는 거죠. 후치 수식이 이제 한 단어일 때는 후치 수식이 아니라 전치 수식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요거는 특별하게 그래서 marked construction을 갖는 예외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 해석도 한 번씩 쭉 해봅니다. 저도 이렇게 혹시나 몰라서 그 해석을 다 해봐서 군법 회의, 뭐 법정 추정 상속인, 법무장관, 뭐 그다음에 태고, time in memory 이런 걸 태고라고 하죠. 그다음에 무슨 designated 지명자라고 할 때. 아무튼 거기 H 같은 경우는 notary public 공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한 번씩 이렇게 찾아보시고 해석해 보시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자, 챕터 2 50페이지 스트럭처인데 여기도 이제 우리가 또 쭉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스트럭처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 쉬겠습니다. 네.